오로지 맥주를 위해 무려 10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맥주 축제 현장.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삶의 활력소. 나에게 맥주는 사랑.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맥주 제조사들의 홍보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자사 맥주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 아이디어가 총동원된 거죠. 소비자들에게 이런 맛있는 맥주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마케팅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맥주 거품 위에다가 밀도 높은 거품 위에다가 저희 모양의 마크를 찍어주거나 인지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과일 모양의 그림도 그리고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딱 맛이 연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홍보의 핵심은 맥주의 이름, 즉 상표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맥주들을 구분하게 해주는 게 바로 상표이기 때문인데요. 이 상표는 맥주를 발효시키던 통에 생산일과 맥주 종류, 양조장 이름 등을 새겨 넣으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언제 어떤 맥주를 만든 건지 구분하기 위한 용도였죠. 이후 영국의 한 맥주 회사가 회사 이름을 로고 형태로 제작하며 상표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라벨이 아니고 그 빨간 삼각형 자체가 내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걸 오피셜하게 이거 우리 상표로 등록하니 이 상표는 누구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 최초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표의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유럽 전역의 이름을 알리며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가 된 거죠. 피카소의 그림도 들어가고요. 마네의 폴리 베르제르의 바라는 그림에도 들어가고요. 안타깝지만 타이타닉 배에도 그 맥주가 실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대표적인 맥주. 이렇게 상표가 제품 판매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게 알려지며 마케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맥주가 기업의 주요한 경영 전략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맥주가 바꾼 세상. 더 놀라운 변화는 맥주 맛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이 정도 시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평소에 좀 미지근한 맥주 먹을 때보다 좀 더 맛있는 것 같고 한 10잔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주 맛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온도. 이 온도에 대한 집착이 세상을 바꿨다는 건데요. 이 맥주 전문점에서는 맛있는 맥주를 제공하기 위해 각각 다른 온도를 유지하는 냉장고를 사용 중입니다. 생맥주를 저온에서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맥주잔도 관리하는 온도의 기준도 또한 일맥상통해야 좋은 품질의 맥주가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얼린 맥주잔에 저온 숙성된 맥주를 담으면 두 개의 온도 차이 때문에 살얼음이 생깁니다. 덕분에 맥주를 마시는 동안에도 영하 2도에 가까운 맛있는 온도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뿐 아니라 온도는 양조 과정에서 맥주의 풍미를 결정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파란 배관 라인들이 이 냉각수가 그라이콜이 움직이고 있는 냉각수들이에요. 효모가 술을 만들기에 대한 최적의 온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냉장 시스템을 가동해서 온도를 내리게 되죠. 이렇게 맥주 맛의 중요한 온도 조절. 하지만 인류가 냉장 기술을 발명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맥주 사랑이 유별났던 독일. 하지만 보관 시설이 없던 탓에 오직 겨울에만 맥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1년 내내 맥주를 즐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바로 냉장 시설을 탄생시켰습니다. 유엔에 슈파텐이라는 양조장이 있습니다. 이 온도를 좀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양조장 기술이 있으면 라거 양조에 날개를 달 것이다. 칼프린데 교수가 교수직도 막 차고 나오고 그 슈파텐에 처음으로
맥주 양조용 냉장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맥주를 시원하게 보관하기 위해 시작된 연구. 사실 기술은 이미 있었지만 대중적인 제품으로 개발되진 못했죠. 이런 문제들을 보완한 린데의 발명은 인류의 삶을 크게 바꾼 냉장고의 등장으로 이어집니다. 시원한 맥주를 먹고 싶은 바람이 세상을 바꿔놓은 거죠. 그렇다면 위대한 발명을 이끌어낸 맥주의 등장은 언제부터일까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맥주에 대한 첫 기록은 기원전 3000년경. 이후에도 많은 자료에서 맥주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만 년 전에 만들어졌던 맥주는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효모의 존재도 몰랐고, 기술적인 방법, 어떤 배경도 없었기 때문에 맥주는 신의 영역이었고, 여자들이 또 주로 여신이 주로 만드는 어떤 예술의 영역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맥주를 신이 내린 선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았죠. 이집트에선 피라미드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급되기도 했는데요. 토할 정도로 마시는 건 특정 계층의 특권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이 시절 맥주의 모습은 지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만 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의 맥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빵을 만들고 그 빵을 보관하던 과정에 물이 들어가면 그 빵죽이 되거든요. 그 빵죽이 야생에 있는 효모에 의해서 발효가 되고 그리고 그 부산물이 맥주였어요. 맥주는 기본적으로 보리와 물 그리고 효모의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술입니다. 과거의 맥주는 지금의 맥주와 재료는 같지만 만드는 법과 생김새 모두 달랐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맥주를 만들기 위한 메가와 보리 그리고 물 두 가지로만 가지고 맥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발효를 담당하는 미생물 효모를 추가하지만 과거에는 보리와 물을 섞어 놓으면 알아서 맥주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술이 절대 아니고요. 집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집 옆에다가 두게 되면은 야생 효모들이 와서 이거를 당을 막 먹게 되겠죠. 그러면서 발효를 했을 거예요. 발효 과정을 통해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효모. 눈에 보이지 않던 이 효모의 존재를 제일 처음 발견한 건 바로 미생물과 세균학의 아버지 파스테르입니다. 그는 맥주 연구를 통해 너무 작아 보이지 않던 다른 세상을 찾아냈습니다. 파스테르 이전까지는 이 발효라는 거를 생물학적인 반응이 아닌 화학적인 반응으로 생각을 했어요. 파스테르가 그게 아니고 발효는 효모가 일으키는 생물학적인 반응이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한 거거든요. 술이 왜 상하는 건지 그 이유를 연구하던 파스테르. 그는 현미경을 통해 맥주 안에 효모라는 미생물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냅니다. 그리고 맥주 안에 다른 미생물들이 부패의 원인이라는 것도 알아내죠. 이걸 없애기 위해 파스테르가 고안한 방법이 바로 저온 살균법이었습니다. 효모가 맥주 발효를 일으키는 주인공이라는 걸 이제 안 다음에는 이제 미생물학이 발전을 하는데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런 현상들,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라든지 뭐 음식이 썩는 게 이제 이런 게 다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뭐 술에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미생물에 의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의식이 쫙 퍼져나가고요. 19세기까지만 해도 인류는 질병이 자연현상이나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생물과 세균을 발견한 파스테르의 연구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았죠. 1881년이 되면 탄저병의 백신도 파스테르가 개발을 하게 되죠. 결국 이 백신 개발까지 이어지는 그런 큰 흐름의 시작이 어떤 의미에서는 맥주 발효에서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질병의 원인을 알게 된 후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소독의 중요성을 깨닫고
백신을 통한 예방 접종이 시작됐죠. 맥주가 수많은 생명을 구한 겁니다. 세상을 바꾼 맥주의 활약. 이번엔 영국으로 가볼까요? 영국의 맥주집을 가리키는 펍은 퍼블릭 하우스의 줄임말. 대중이 모이는 소통의 공간이었습니다. 맥주 한 잔을 나누며 사회와 정치 이야기를 하는 영국 사람들. 그래서 영국 정치는 펍에서 시작됐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영국의 정치는 의회의 하원과 펍에서 만들어져 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펍 자체가 그런 고유의 기능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중심,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도 맥주를 마시며 사람들과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비어홀 문화가 존재합니다. 사람을 모으는데 맥주만한 게 없었기 때문이겠죠. 비어홀 같은 경우는 실내, 그다음에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이제 무리가 형성이 되고 거기를 그 공간을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당사처럼 아지트를 만들어 버린 거죠. 거기에서 히틀러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자기의 뭐랄까 방언이 터졌다고 해야 하잖아요. 히틀러도 맥주 앞에 모인 사람들을 찾아 비어홀을 돌아다니며 연설을 합니다. 그렇게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간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맥주는 세계 정치의 중심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맥주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정치, 종교, 경제, 이런 사회 분야에 조금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맥주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술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문화가 보편화되며 맥주의 인기도 높아집니다. 맥주가 대중적인 술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맥주가 탁주의 생산량을 넘어선 거는 1989년입니다. 서울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의 증가 그리고 이제 해외 문화의 어떤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여성의 지위가 증가하면서 저도수인 맥주의 생산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소비가 또 증가하기 시작했죠. 지금 맥주의 점유율은 우리나라 전체 술 시장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뜨거운 맥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이곳. 가게들이 문을 닫는 매일 저녁. 이곳 골목은 맥주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으로 변신합니다. 끊임없이 몰려드는 사람들. 대체 하루에 몇 잔이나 팔리는 걸까요? 70톤에서 80톤 정도 나가니까 50잔 정도 잡으면은 한 4,000에서 한 4,500잔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늦더위를 날려보내는 시원한 맥주 한 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회사 얘기도 하고 뭐 집안 얘기도 하고 청첩장 친구들 나눠주면서 얘기하고 싶어서 세상 사는 얘기, 여기 뭐 경제 돌아가는 얘기.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취직 걱정 많이 하죠, 이제 요새 좀. 맥주와 함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거기는 2차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졌어요. 아, 승무원 그쪽 하는 거야? 걔도 4학년 준비하는데 막 경쟁률 막 2000대 1? 그래, 맞아. 진짜 와 나는 너무 빡세더라고요. 맥주는 세상을 바꾸는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을 함께 웃게 한다는 것. 고대 사람들의 생각처럼 어쩌면 맥주는 삶의 고단함을 잠시 잊게 해주는 신의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